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7살 박정순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죠. 남편 최기석은 82살 은퇴한 교장 출신이에요. 겉으론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들 민수는 52살이 되었고 며느리 은주는 46살이죠. 처음 은주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데 민수가 데려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은주는 똑똑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엔 정말 잘했습니다. 명절마다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는 거 도와주고 제사상도 같이 차렸죠. 저는 은주가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 중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은주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제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거실에서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친구들이 다들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이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은주 눈치를 보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혹시 은주가 잠을 설칠까 봐서요. 저녁엔 일찍 방에 들어갔죠. 거실에서 은주와 민수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남편 기석은 달랐어요. 은주한테 유독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니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교장 출신답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기석은 은주가 퇴근하고 오면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은주야. 은주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었죠. 아버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힘들진 않았냐고 말이죠. 그래도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들을 이제는 대놓고 얘기했죠. 어머니, 요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있던데 한번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아직 정정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죠. 그래, 내가 다녀볼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빴어요.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책임이 늘었다고 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은주와 기석이 가까워지는 것도 제가 소외되는 것도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야근이라고 연락이 왔죠. 저와 기석, 은주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기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주는 입맛이 고급이라 이런 음식 안 좋아해. 외식하러 가자. 저는 놀랐죠. 평생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은주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하지만 기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 한정식 집에 갔죠. 기석은 은주가 좋아한다며
이것저것 시켰어요.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제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고요? 기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은주도 우리 가족이잖아. 좀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며느리도 가족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질투심이 생긴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 내 착각일 거야. 기석은 원래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설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80이 넘은 남편과 40살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은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 클라이언트 접대가 있다. 이런 핑계를 댔죠. 저는 믿었습니다. 은주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니까 당연히 바쁘겠거니 했죠. 민수도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고요. 어느 날 은주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죠. 민수가 물었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어디서 났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서 하나 샀어요. 가끔은 나도 좀 꾸미고 살아야죠. 민수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기석의 표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말이죠. 마치 자기가 선물한 것처럼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기석이 은주를 칭찬했어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젊어 보인다. 은주는 수줍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저만 알았어요. 이 미묘한 분위기를, 이 불편한 공기를. 그날 밤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은주 옷 정말 회사에서 산 것 같아. 기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것 묻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뿌려졌죠.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석과 은주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죠. 특히 함께 산 사람의 변화는 금방 알아챕니다. 기석이 달라졌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행동했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죠. 50년 동안 한 번도 향수를 쓴 적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디 특별한 데라도 가요? 왜 이렇게 꾸미고 그래요? 기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깔끔해야지. 늙은이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저는 웃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80 넘은 사람이 갑자기 젊은 척을 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그저 노년의 허영심이려니 했어요. 은주의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화장이 진해졌고 치마가 짧아졌죠. 집에서도 항상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민수가 없는 낮 시간에도 말이죠.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은주야, 집에서 그렇게 차려입으면 불편하지 않니?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자는 항상 예뻐야 해요, 어머니. 집에서도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은주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민수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주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집에 있었죠. 저는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와 기석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 이상했죠.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죠. 기석이 은주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은주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죠. 은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설마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은주가 민수를 맞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씻고 쉬세요.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진심이 없다는 걸,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말이죠. 민수는 너무 지쳐서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기석이 은주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민수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기석이 은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50년 전에 받았던 그 눈빛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 은주가 외출을 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했죠. 요즘 들어 회식이 부쩍 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석도 같은 시간에 외출을 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죠.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동창 모임을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은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갰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회식이면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요?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30분쯤 뒤에 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기석도 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석 옷에서 은주가 쓰는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동창들이랑 잘 놀다 왔어요. 기석이 대답했죠. 그래, 오랜만에 만나니 좋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내 남편과 내 며느리가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난 뒤였어요. 은주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어서 은주는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시간 내주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회사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죠. 전화를 끊고 은주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은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그 달콤한 목소리를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은주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 며칠 동안 은주를 관찰했습니다. 은주는 외출할 때마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 골라 입었죠. 그리고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어요. 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활력이 넘쳤어요. 아침마다 콧노래를 불렀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죠. 80이 넘은 사람이 20살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석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기석이 화장실에 가 있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남편 핸드폰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충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행복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인지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기석이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를 읽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잘 자. 제 앞에서, 아내인 제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기석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기석의 지갑을 확인했죠. 신용카드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주얼리샵. 기석이 혼자 갈 리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호텔 객실 결제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기석이 동창 모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던 날이기도 했죠.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 데다가 무엇보다 가족인데 말입니다. 확신은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신중해야 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제가 의심 많은 늙은이 취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은주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회식, 클라이언트 미팅, 세미나 참석. 갖가지 핑계를 댔죠. 민수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은주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거든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또 회식이라며 나갔어요. 기석도 마침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죠. 민수는 야근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죠.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밖에 나가신 줄 알았는데 회식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은주가 이미 화장을 고쳤다는 거예요. 립스틱도 새로 바르고 향수도 뿌린 상태였죠. 회식이 취소되었다면 왜 화장을 고쳤을까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도 왠지 들떠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편의점은 핑계였습니다. 은주는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기석이 돌아왔죠.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친구는 잘 만났어요. 기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났어. 왜 자꾸 물어?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죠. 아마 은주를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있어서 실패한 모양입니다. 은주가 돌아왔을 때는 기석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은주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엔 별거 없었죠. 음료수 하나뿐이었습니다. 30분이나 걸려서 음료수 하나만 사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기석의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기석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봤죠.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내일은 꼭 봐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외웠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죠.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은주가 다른 번호를 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은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은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주의 가방을 살짝 확인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가방 안에 영수증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호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커피가 2잔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은주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명품 브랜드 영수증이었습니다. 넥타이를 샀더군요. 남자 넥타이를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캐주얼한 회사 분위기 때문에 정장을 입지 않거든요. 그럼 이 넥타이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은주가 민수를 맞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민수가 웃으며 은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고생했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기석이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새 넥타이였어요. 제가 본 영수증에 있던 그 브랜드였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넥타이 새로 사셨어요. 멋있네요. 기석이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가끔은 멋도 부려야지.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버님. 젊어 보이세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은밀한 감정을요. 민수만 모르고 밥을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은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기석도 함께 있었죠. 저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주가 기석 옆으로 다가갔고 기석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속삭였죠.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은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물 마시러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은주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자야겠어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은주가 방으로 들어가고 기석도 곧 들어왔어요. 제 옆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뒤척였죠.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기석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거실로 나갔어요. 핸드폰을 들고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엿들었죠.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만나자.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석이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잘 자. 제 평생 남편한테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다니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당장 나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은 아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민수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죠. 잘하고 와요. 민수가 은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 나 다녀올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은주가 그런 얼굴로 민수를 속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수가 나가고 얼마 뒤 은주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있니? 왜 이렇게 꾸몄어?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좋은 인상을 줘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죠. 그래,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하고 보냈습니다. 은주가 나가고 10분쯤 뒤에 기석도 외출 준비를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정기 검진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기 검진 날이 아니라는 걸요. 기석이 나가자마자 저는 따라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미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기석은 택시를 탔고 저도 뒤따라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 따라가 주셨죠. 기석의 택시는 병원이 아닌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기석이 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택시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나타났어요. 회사에 간다던 은주가 호텔에 나타난 겁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되었어요. 내 남편과 내 며느리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방금 들어간 노신사와 젊은 여자가 어느 방으로 갔는지 알 수 있냐고요. 직원은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개인정보라면서요. 저는 호텔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기석과 은주가 나타났어요. 함께 나왔죠. 두 사람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뻔했어요. 은주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기석은 조금 있다가 따로 나갔죠. 용이 주도했어요. 함께 나가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따로 나간 거겠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은주도 곧 들어왔죠. 회사에서 바로 왔다고 했어요. 뻔뻔했습니다.
낮에 시아버지를 만나고 와서는 남편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기석도 병원 다녀왔다며 들어왔어요. 별일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런 기석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가 말했어요. 내일 결혼기념일이니까 외식하자고요. 은주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죠.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빨라요. 기석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비용 댈 테니 좋은 데로 가라. 너희들 고생 많았어. 위선적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한다면서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기석의 서랍을 뒤졌어요. 기석이 잠든 틈을 타서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은주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었어요. 배경은 호텔 방인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은주가 기석의 볼에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걸 왜 간직하고 있는 걸까? 추억이라도 되는 걸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넣어두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다음 날 민수와 은주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했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석은 또 외출한다고 나갔고요. 그때 은주의 방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핸드폰을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죠.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상사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은주를 찾았죠. 저는 은주가 출근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가 냈는데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은주가 어디 갔는지 깜빡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휴가를 냈다. 그럼 어디 간 걸까? 답은 뻔했죠. 기석과 함께 있는 거겠죠.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은주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일기를 보지 않았겠지만 이건 예외였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일기부터 읽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석과의 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까지요. 처음엔 아버님이 그저 잘해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엔 거부했지만 아버님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수는 항상 바쁘고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은 달랐어요. 저를 여자로 대해주셨죠. 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늘 아버님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죄책감이 들지만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은주가 행복할 권리를 찾겠다며 가족을 배신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와 말이죠. 저는 증거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일기장, 영수증, 그리고 기석이 숨겨둔 사진까지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어요. 은주도 곧 들어왔죠. 회사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기념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행복해 보였죠. 적어도 민수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석도 저녁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하루 종일 은주와 함께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기석이 말했어요. 민수와 은주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민수가 불쌍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인 준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나섰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갔죠.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친절한 분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더군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에 대해서요.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셨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라고요.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원했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재산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을 제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물론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재산 현황을 정리했어요. 집은 기석과 공동 명의였고 예금도 꽤 있었죠. 기석의 연금도 있었고요.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석을 설득해야 했어요. 기석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게 해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저녁에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명의로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지만 기석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며칠 뒤 등기소에 갔습니다. 기석과 함께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죠. 기석은 귀찮아하면서도 제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아마 은주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집이 제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죠. 공동명의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도 기석과 은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증거를 더 모았어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요. 완벽한 증거를 만들고 있었죠. 어느 날 민수에게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민수는 바쁘다고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 시간을 냈죠.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죠. 기석과 은주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은주의 일기장 사진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설마 아버지와 은주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집에 가서 따지겠다고 했죠. 저는 민수를 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더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의심했고 2주 전에 확신했다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달래줬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아버지와 아내가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재산은 이미 제 명의로 옮겼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다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모든 걸 밝히고 그들을 내쫓을 거라고 했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 여자와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결정이었죠. 저는 민수를 위로했어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은주가 저를 맞았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어머니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 잘 먹었어. 너도 점심 먹었니? 은주가 대답했죠. 네,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아마 기석과 함께 먹었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민수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고 은주 몰래 짐을 정리했죠. 저도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 기석이 물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좋지 않냐고 대답했죠.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마 이 집에서 제가 만드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요. 은주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하고 싶다고 했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기석과 은주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죠. 간혹 눈빛을 교환했지만요. 민수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알았죠. 민수가 얼마나 분노를 참고 있는지를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갈비탕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저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은주야, 정말 맛있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줄까?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좋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죠. 저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기석과 은주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게 내가 말한 회식이니? 은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저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방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기석이 숨겨둔 그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우연이니?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석에게 소리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라고요. 기석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수가 은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또 뭐야? 내 아버지야. 어떻게 시아버지와?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주의 일기장 복사본이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민수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달라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은주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읽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은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기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순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비웃었습니다. 용서.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죠? 5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한 것을요. 아니면 아들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요. 민수가 은주에게 말했어요. 오늘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은주가 울며 매달렸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짐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죠. 은주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관심 없어. 그냥 사라져. 내 눈앞에서. 은주가 나갔습니다. 울면서 나갔죠. 기석이 은주를 따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요. 기석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묶고 말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기석 앞에 놓고 말했죠. 서명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요. 기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당신은 이제 이 집에 살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죠. 민수가 기석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나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기석이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기석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정순아, 우리가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은 당신이 끝냈어요. 내가 아니라. 기석이 나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갔죠. 집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죠.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기석과 은주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었지만 법적 절차는 진행해야 했죠.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유리했어요.
기석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죠. 민수도 은주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기석이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유출되었어요.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라니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기석의 교장 시절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은주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죠. 은주는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런 스캔들이 난 사람을 회사에서 받아줄 리 없었죠. 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제명당했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어느 날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문 앞에 서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어요. 용서는 무슨,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책임져. 은주가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울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도 찾아왔어요. 며칠 뒤였죠. 역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정순아, 내가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역시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후회는 혼자 하세요. 나는 당신 후회에 관심 없어요. 기석이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불륜을 저지른 늙은이가 되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기석이 은주에게 준 선물이 수천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명품 가방, 시계, 보석까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은주에게 쏟아부은 거였어요. 민수가 그 사실을 알고 더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아끼며 모은 돈을 그 여자에게 썼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저도 화가 났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기석과 은주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어요.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죠. 은주는 민수와의 이혼도 피할 수 없었어요. 유책 배우자였으니 위자료도 물어야 했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생겼습니다. 기석과 은주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원룸에 살면서 계속 싸웠다고 하더군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고 결국 갈라섰다고 했죠. 은주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겠죠. 그런 스캔들을 일으킨 딸을 반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석은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연금도 재산 분할로 대부분 제게 왔으니 생활이 어려웠겠죠. 80이 넘은 나이에 고시원 생활이라니 자업자득이지만 씁쓸하기도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 그리고 손녀 지원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민수가 재혼은 아직 생각 없다고 해서 제가 손녀를 돌보고 있죠. 지원이는 12살입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죠.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해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아버지랑 엄마를 용서 안 해요?
저는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죠.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원아, 용서는 사랑한 사람에게나 하는 거야. 배신한 자한텐 정의가 있어야지. 지원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을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란다.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지원이를 꼭 안아줬죠. 민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죠. 회사 일에 집중하고 지원이와 시간을 보내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가끔 민수가 제게 말해요. 어머니 덕분에 새 삶을 찾았다고. 만약 어머니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평생 속으며 살았을 거라고요. 저는 민수가 고마웠어요. 제 결정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서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기석을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흰머리, 초라한 차림새. 한때 당당했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기석도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기석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은주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지방 소도시로 가서 작은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죠. 재혼은커녕 연애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스캔들이 따라다니니까요. 평생 혼자 살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잔인했나?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죠.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물론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어서 가끔 외롭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배신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나으니까요. 손녀 지원이가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얘기하고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할머니가 최고라며 안아주죠. 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민수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으니까요. 저는 가끔 거울을 봅니다. 77살의 늙은 얼굴이 보여요.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죠. 하지만 당당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가족인데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고.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는 건 최악의 죄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해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살 거예요. 민수와 지원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지난 일들을 생각합니다. 기석과 함께했던 50년 그리고 그 배신의 순간들을요. 아프지만 이제는 담담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의는 때로 가혹해 보여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불륜 상대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럽혀진 건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세상을 뒤집은 건 시어머니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준비했고 완벽하게 복수했어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 대가를요. 저는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지원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민수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죠. 가끔 웃음이 납니다. 기석과 은주가 사랑한다며 모든 걸 버렸는데 결국 그들도 헤어졌다는 게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함께 했겠죠. 그저 욕망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집중해요. 지원이가 잘 자라는 걸 보고 민수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제 낙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 삶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게 제 원칙이니까요. 용서는 사랑한 사람에게나 하는 거지, 배신한 자에겐 정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저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해져야 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70평생 참고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제 삶을 희생했죠. 하지만 배신당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웠죠. 제 방식대로요. 요즘 손녀 지원이가 자주 제게 와서 안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이 아이에게 제가 당당한 할머니로 기억되길 바라니까요. 민수도 최근에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어제는 지원이 학교 학예회가 있었어요. 지원이가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객석에서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민수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배신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와 지원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고 정의는 실현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석과 은주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 인생을 살겠죠. 저는 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말고 싸우라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배신도, 아픔도, 복수도 모두 지나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죠. 저는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떳떳하게 살기로 했어요. 오늘도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민수와 지원이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